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시키면서 이제 남북 간 육로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북한은 4년 전에 개성 연락소 사무소를 폭파할 때도 이번에도 굳이 폭탄을 설치해 보란 듯이 폭파시켰는데 북한의 이런 보여주기식 쇼가 내부 체제 결집과 남한을 향한 위협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비닐로 된 가림막이 경의선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여기서부터 개성이라는 표지판이 선명하게 보이는 군사분계선 지점입니다. 잠시 뒤 붉은 화염과 함께 흙더미가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폭발 충격에 도로 옆 전깃줄은 위아래로 흔들렸고 도로는 이내 연기로 뒤덮입니다. 북한은 파주와 개성을 잇는 경의선을 11시 59분 폭파했고 2분 뒤 고성과 금강산을 잇는 동해선에서도 폭약을 터뜨렸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부터 20m인 도로 폭에 맞춰 가림막이 설치됐는데 경의선은 도로를 따라 길이 70m 구간에 동해선은 길이 40m까지 폭약이 깔렸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9일부터 삽과 곡괭이로 도로를 파낸 뒤 구덩이마다 TNT 폭약 수십 킬로그램씩을 묻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도로 아스팔트를 걷어낼 목적이라면 많지 않은 양이라며 보여주기 쇼를 한 뒤 실제로는 굴착기를 동원해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폭파 지점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촬영하는 북한군 모습도 포착됐는데 관영 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선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실제 폭발을 통해 시각적으로 남북 단절의 극적인 효과를 노린 거라며 이 폭파된 도로에 콘크리트 장벽도 세울 걸로 예상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북한이 파병한 군인으로 3,000명 규모의 부대를 편성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가 정보국을 인용해 보도한 건데 미국이 북한 파병 보도에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러시아는 가짜 뉴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군 18명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서 탈영. 우크라이나 언론 키우 포스트가 현지 시간 15일 군 정보국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군이 북한이 보낸 병력으로 제11 공수 돌격 여단의 특별 대대를 조직 중인데 예상 규모는 3,000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 편성 부대는 8월 우크라이나가 침공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 전장에 배치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북한 병력 가운데 18명이 탈영해 러시아군이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는 겁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군이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Розвиток служби зовнішньої розвідки та ГУР щодо намірів росіян на осінь-зиму – все доволі детально, фактично включення у війну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최근 도네츠크 전선 사망자 가운데 북한 장교 6명이 포함됐고 전장 곳곳에서 북한산 무기도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미국은 북한군 파병이 사실이라면 북러 관계가 상당히 깊어진 거라며 우려했습니다. Those reports are concerning to us. This idea of North Korean soldiers fighting on behalf of Russia, we believe, if true, would mark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DPRK and the Russia defense relationship. 러시아 측은 북한군 파병설을 가짜 뉴스라며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자, 북한이 남북교류 협력의 상대인 이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실장님, 왜 TNT를 터치해서 이렇게 보여주기식 폭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이제 군에서는 이제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 도로 대하구라고 하는 거를
도로 대화구. 대화구. 네네. 이게 뭐냐면 도로를 폭파하는 것을 이제 도로 대화구라고 하는데요. 네. 주로 이제 공병들이 이것을 이제 하죠. 예. 이걸 하는 이유는 대전차를, 그러니까 전차를 막기 위해서 도로를 폭파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차를 막기 위해서는 지뢰지도 설치하고 방벽도 설치하지만 도로 대하구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전차가 못 건너오게 하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북한이 한 것은 도로 대하구에 이제 방점 있기보다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보여주기식 쇼라든지 또는 이제 극적인 드라마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 폭파 방법을 택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극적인 방법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사실상은 이제 어제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그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10m 지점에서 이제 도로 폭발을 했잖아요. 사실상 예. 그 도로라고 하는 것이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이고 개성공단으로 가는 그 길목이고, 네. 특히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방북하실 때 그때 거기에서 내려서 군사 네. 분계선을 넘어 차에서 내렸다가 이제 간 그 거리 장소이거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요새 작업을 이제 하고 도로를 폭발을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1단계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도로 폭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도로 폭파 끝부분에 이제 자신들 지역에다가 아마 대규모 요새화 작업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규모 방벽을 설치하고 거기에 이제 중화기 같은 것을 들여다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마치 지금 이 도로 폭파한 부분은 옛날 중세 시대의 성 앞에 해자 있죠, 해자. 네. 해자를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우리 군의 대응으로 이제 기관총과 네. 유탄 발사기로 대응 사격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북한에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라고? 아마 우리 군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전협정도 지켜야 되고, 정전협정을 지키려고 하니까 군사분계선 이북으로는 총을 쏘면 안 되고, 또 총을 쏘더라도 여기에 대포나 이런 걸 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관총이나 유탄 발사기 이렇게 수십 발 쏘는 것으로 이제 끝냈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북한이 이와 같은 일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경고성으로 이런 사격 조치를 취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하는 것에 우리 예산도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돈 약 1,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다고 하는데, 네. 북한의 도로 파괴 행위에 대한 뭐 손해배상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네, 개성연락사무소 때도 그랬고요. 네,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한국 정부는 작년 6월 달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447억을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네, 네. 아직까지 뭐 판결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전력을 이렇게 미루어 볼 때 이번에도 우리 돈 1,800억이 들어가서 이 차관 형태로 이것이 건설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1,800억 전체는 다 소송 제기 안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소송을 제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법적인 거, 그리고 이제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거, 그런 면에서 의미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당장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 이걸 딱 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황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네. 그런 의미죠. 알겠습니다. 이걸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정은이요, 이 북한판 안전보장 이상이죠.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 이거를 처음으로 소집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 사실상 이 용어를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 사실상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가 예. 있거든요. 네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서 이 회의를 할 텐데, 그걸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을 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새로 창설한 비상설 협의체라고 봅니다. 예. 한국의 NSC를 좀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는데요. 예. 어제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의 면면을 좀 우리가 예.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정찰총국장, 국방상 총참모부장, 그리고 이제 국가보위상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에 관한 것은 국가보위상 책임이고, 나머지 이제 이 국방과 관련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정찰총국장, 국방상, 뭐 총참모부장이 이제 책임져야 될 일인데, 특히 이제 총참모부장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을 보고까지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이가 중대한 과업을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중대한 과업이 뭔지는 이제
스스로 밝히지는 않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김 여장 부부장 어제도 담화문을 냈고요.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정확한 증거도 제시 않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목하고 있거든요. 배경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혹독한 대가 치를 것이다.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민하고 극도의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망신살이 너무 많이 뻗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북한의 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방공방이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평양이거든요. 그 고사총 부대, 고사포 부대가 아주 그냥 뭐 엄청나게 빡빡하게 배치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3일, 9일, 10일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뭐 주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무인기가 출현을 했고 그것도 노동당 당사 위에서 이렇게 비라를 뿌리는 것이 나왔는데 그거 하나 격추 못했다는 거죠. 이게 망신살이 뻗치니까 이 망신살을 좀 극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것이 자작극이든 침투 행위의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오히려 남북 간의 적대감을 고취시키고 주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것이 아주 뭐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보고 예.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어제 출연하셨어도 이게 이제 네. 폭파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고를 하셨잖아요. 상황을 보면 이제 미 대선도 남아 있고 그러면 북한의 다음 스텝은 어떤 것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국제 도발하고 전략적 도발을 유엔 안전 보장이 세 계례안에 위반되는 것으로 정의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국제 도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해 북방 한계선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도발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선 지역에서 지금 이제 도로 폭파한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이제 1단계라고 봐요. 요새 작업이 계속 진행될 텐데 요새 작업 진행되는 것도 이게 국제 도발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행위를 계속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김정은이가 뭘 지시했는지는 모르지만 예.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대해서 무인기 침투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국제 도발이 될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전략적 도발 같은 경우는 정찰위성 발사라든지 지난 9월 달에 북한 스스로가 공개한 12축 24륜 초대형 ICBM 발사대 그걸 공개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시험 발사도 할 수 있을 거고 아마 북극성 4호형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거 시험 발사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혼란을 좀 초래할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지 도발과 전략적 네. 도발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울시 교육감과 일부 지자체장 등 이 재보궐선거 치러집니다. 여야는 총선 이후에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라는 점에서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투표석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만 기자, 이른 시간인데 유권자가 많이 찾고 있나요? 네, 서울시 교육감 투표가 진행되는 종로구 장애인복지관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는데 출근길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사전투표 투표율은 8.28%로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가장 저조합니다. 최종 20%대의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만큼 보수, 진보 진영 모두 막판 표심 결집을 위해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서울시 교육감 외에 부산 금정과 전남 영광 곡성, 인천 강화 등 모두 4곳에서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는 총선 이후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척도가 될 수 있어 여야가 성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 금정을 6차례 찾았고 오늘도 부산에서 현장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텃밭인 전남 영광군수 선거에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도전장을 내며 3자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광주 전남 지역 비례대표 득표율이 혁신당에 밀렸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곳에서 패할 경우 지도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투표소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갈무리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탁월한 식견, 또 철없는 오빠 등 이 양측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대통령실은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SNS에 올린 카카오톡 대화방 갈무리 사진입니다. 명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언급하자 김건희 여사로 저장된 인물이
철없이 떠드는 오빠를 용서해달라.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며 사과하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명 선생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며 의지하고 있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6월 이후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명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자주 통화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어요. 제가 옆에서 조언을 해드리는 거죠. 대통령실은 명 씨가 메시지를 공개하자 대화 속 등장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며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가 제3자에게 윤 대통령을 지칭할 땐 총장님, 대통령님 또는 남편이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하며 조언했다는 명 씨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완국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이 향후 전국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 재보궐선거 실시가 됩니다.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재보궐선거부터 살펴보죠. 한동훈 대표가 이 전날 어제도 이제 금정을 찾았어요. 선거 기간 동안 6번 방문했습니다. 자, 금정구 이러면 이제 한 대표로서는 여기는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지난 그 총선 때도 정권 심판론 갖고 민주당이 선거를 치렀는데 예. 오히려 부산에서는 17대 1로다가 그 민주당의 의석수가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에 대한 그 텃밭에 부응은 안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하나 있는 것이고 네네. 만약에 여기서 지게 되면 이제 당정의 책임론이 또 분출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당의 통합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네 탓이니 내 탓이 또 이런 논란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당의 통합 그다음에 국정 동력을 얻는 방법 한 대표 리더십 확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질 수가 없는 게임인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변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변이 일어나긴 쉽지 않다고 하지만 일단 이 민주당 쪽에서 보더라도 이 금정구의 선거는 한 대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역대 8번의 지자체 선거에서 한 번만 민주당이 되고 다 금정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지자체 단체장이 됐던 선거구였는데 예. 최근 상황을 보면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네네. 부산 지역 같은 경우도 정권 심판의 여론들이 매우 높게 올라와 있고 거기에 이제 또 야권의 단일화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저는 만약 이곳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패배를 하게 된다면 정권 심판론이 이제 PK 지역까지 다 상륙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네네. 여기에 대한 책임론에서 좀 벗어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적으로는 아마 과거 사례가 있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국민의힘이 혁신위 체제에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서 당대표가 갈려지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사하게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 예. 당의 내용이 더 깊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전남 영광 여기가 키포인트가 되고 여기서는 꼭 승리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부산 금정 선거 패배만큼 어떤 호남에서의 민주당의 패배라고 하는 측면들 같은 경우는 네. 좀 매우 좀 아픈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심판이라는 큰 파고 속에서 민주당이 얼마만큼 호남 지역 유권자에게 신뢰받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 호남 지역에서 패배한다면 거기에 대한 호남인들의 또 다른 심판이기 때문에 예. 내부에서 아마 패배할 거라 뭐 아직까지는 패배할 거라는 판단은 아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패배한다고 한다면 호남 지역 내부에서 아마 혁신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혁신 과정에서 민주당은 예.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호남 지역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지금 사활을 걸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3파전이니까 뭐 더 치열해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진보 지역에서 약진이 좀 있나요? 이미 이제 3파전이라는 거 갖고 이재명 대표한테 타격이 있는 거죠. 3파전 것 자체가. 영광에서 3파전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체면이 좀 구겨진 상태고요. 예. 지난 그 8월달 전당대회 때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전남의 그 득표율이 제일 낮았어요. 그리고 투표율도 20%대였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위기감을 느끼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영배 의원이 사실 거기 1위였는데 탈락했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주철원 의원을 그 도당위원장을 지명직 최고로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조치를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그 민심이 좀 거기에 부응하는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여기서 지신다 그러면
당의 내홍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 또 대체 정치 세력이 정치 공간을 거기에 내주는 꼴이라서 아마 상당히 중요한 게임입니다. 이재명 대표 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투표가 되니까요. 좀 한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이 되고 있죠. 이 명태균 씨가요. 김 여사와의 나는 이 카톡 내용을 공개해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명 씨는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때문에 카톡 내용을 공개하게 됐다. 이런 입장까지 내놨는데 두 사람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하루빨리 수사를 해서 교도소로 보내야죠. 자신은 구속되지 않으려고 국민을 상대로 지금 공갈을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구 나는 구속되기 싫다, 교도소 가기 싫다라고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겁에 질린 개가 막 짖는 거예요. 곧 철창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직접 카톡 메시지를 SNS에 공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김재원 씨가 사람을 뭐 내가 고소하게 뭐 감옥에 넣겠다, 감옥에 잡아넣겠다 하대 아예 대놓고. 그 사람 그러면 돼요? 몇 번 경고 줬는데 자중해갖고 내가 매일 터져줄게요. 매일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김재원이 때문에 하는 거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한테 잡아넣겠다, 구속에 내가 구속 꼭 시킬게. 지가 감당해보지 그러면. 지금 상황을 이제 주로 이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만 먼저 우선 이 논란이 된 이 카톡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픽 좀 올려봐 주시죠. 지금 내용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라고 이제 명태균 씨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또 있습니다. 명 선생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 제가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 내용들의 캡들을 캡처해서 지금 올린 상황입니다. 글쎄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하나둘씩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상황, 저 카톡 내용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가 처음엔 자발적인 폭로가 아니었죠. 제3자에 의한 폭로가 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 이제 약간 자발적인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 김재현 의원의 저런 말 때문에 폭로를 이어가겠다라는 것은 저는 비례 원칙에 안 맞아요. 뭔가 김재현의 그 최고위원의 말과 명태균 씨가 거기서 느끼는 여러 가지 그 뭐 압박이나 뭐 섭섭함 이런 것과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동력이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개인적으로. 그것이 처음에는 없다가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어떤 동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했고요. 그 동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인지 아니면 본인의 뭐 사법적인 유리함을 이끌기 위한 목적인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자체 동력이 생겼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카톡 내용을 보시면 저기 보면 이제 어쨌든 오빠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박이 있는데 그 뭐 본인 스스로도 오빠가 대통령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누구인지 간에 카톡 내용만 보면 저 당시 상황이요. 대통령 그 당시 이제 후보가 입당하기 전이었어요.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입당과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밀당을 하던 시기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에 들어오라고 하고 버스 출발한다 그럴 때였거든요. 맞아요. 윤석열 그 당시 후보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면 사실 명태균의 미션이 뭐였을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쪽에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 처음의 목적이었을까? 아니면 이준석 대표 측 또는 김종인 전 위원장 측에 어떤 뭐 미션을 받고 왔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치맥 회동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당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정치 선배를 제가 정치 선배 지도를 받고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존칭을 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지율은 높지만 상당히 다 아쉬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급정칭 또는 상대방을 극 높이고 본인을 극 낮추는 이런 식의 화법이 지금의 위치를 놓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당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 오빠가 누군지에 대해서 왜 저런 내용이 나온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해보고요. 일각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김 여사의 카톡을 공개했다. 이 주변 정황,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명태균 씨가 초반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언론을 대놓고 태양과 바람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나에게 계속 바람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맞게 내가 대응하겠다고 얘기했었고 언론이 나에게 호응을 한다면
또 그 언론에 맞는 내용을 주겠다고 얘기했었고 예. 그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20분의 1밖에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투 트랙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지난 대선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해서 인정해달라고 하는 인정 욕구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여론조사에서 한 거. 또 하나는 여론조사의 조작 왜곡 문제나 이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네.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 사항들은 넘어가려고 하는 이 두 가지 트랙을 가지고 본인이 언론과 접촉을 하면서 선택적으로 내용들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제가 볼 때 명태균 씨의 어떤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있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명태균 씨가 아니라 명태균 씨가 벌인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되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과 대통령 내외가 여기에 연계돼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관심사겠죠. 네.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밝힌다면 명태균 씨의 이런 어떤 계속 공개되는 내용들을 통한 국정의 혼란들을 어느 정도 가름바를 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카톡에서 언급된 이 오빠가 누구인지 놓고도 정치권에서 뜨거운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행안위 국감에서 나온 발언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톡에서 말하는 오빠는 제가 30년간 봐왔던 누구랑 똑 닮았습니다. 철없고 무식하고 뭘 안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중학교 2학년 같은 사람. 연수호 때부터 봐왔던 윤석열 용산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공식 기관에서 사실을 밝힌 그 소명하는 것도 안 믿는다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믿고 바로 우리 의정활동을 하고 국감을 하겠습니까? 김정은 말을 믿겠습니까? 자, 일단 어저께 이제 언론에서 나와서 이제 명태균 씨가 나는 친오빠를 얘기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 장면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국감 내용인데 일단 내용적으로는 친오빠가 맞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네네. 저게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 친오빠라고 치면요. 친오빠가 사실 경선 국면에서 가족들이 선거를 돕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대통령 혹시 설마 대통령이라고 쳐도 네. 그래도 저렇게 이제 그 당시 제가 아까 정치적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 도와달라고 누군가 소개한 사람의 신의를 믿고 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고 도와달라고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췄다라는 거. 네네. 다만 이제 김 여사가 당시에 만약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멸칭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설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저게 비판의 관점으로 봐야 될 문제인가라는 것은 전 기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준석 그 대표가 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본인은 달나라가겠다, 지구를 뜨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당시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 그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다 이런 세간에 관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들어가느냐 마냐 갖고 상당히 갑론을박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볼 때는 뭘로 봤을까? 예를 들면 이 난계를 타개해 줄 수 있는 이준석 대표 측을 설득해 줄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카드로 볼 여지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저는 카톡 내용 자체만 보고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세간의 평가 이걸 토대로 해서 당시 왜 그런 분한테 그런 평가를 했느냐 이렇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실 해명대로 만약에 친오빠가 맞다면 글쎄 뭐 대선 전이긴 합니다만 친오빠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친오빠라고 얘기하는데 친오빠인지 아니 대통령이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실 해명 자체가 맨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돈 받게 만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4번 5번 확인이 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남의 횟수. 일단 그게 거짓말이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가 카톡을 얘기했더니 이건 오빠가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를 얘기하는 거다. 근데 지금 카톡 내용에 나와 있는 그 대통령 부인의 내용들을 보면 과거 그 이명수 기자 7시간 녹취 내용에 보면 그때는 아저씨로 별칭되는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당시의 느낌과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확인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만 확인되는 내용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그다음에 명 선생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한다라고 또 대통령 부인이 얘기했다는 건 그 당시 대선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내외 또는 대통령의 부인이 명태균 씨에 매우 의지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확인되는 거다. 그리고 특히 그 이후에 대선 직전에 여론조사를 20회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누굴 위해 이 여론조사를 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만약에 여론조사가 보고가 됐다면 소위 지금 제가 계속 아까도 얘기했던 정치자금법 소위 부정수수 의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빠냐 친오빠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과 명태균 씨가 얼마만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선거에 개입했는가 부분이 저는 핵심적인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칭보다는 그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그걸 여쭙고 싶어요. 그 대통령실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응이 이게 빠르고 적절했느냐. 근데 어떨 때는 너무 급하게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해서 이게 실기하는 부분, 아까 언급한 대로 2번 만났다는데 결론 아니는 게 밝혀지잖아요. 이런 식의 대응이 대응실이 적절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한 이후에 만약에 대통령 부부의 기억이 온전치 못하다면 그것을 되살린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단편적인 기억에 의존한 말씀을 듣고 아마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참모들은 본인들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도 들어서 하잖아요. 그런 그 시스템상의 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저런 일이 터졌을 때 종합적인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한 뒤에 그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감에 출석한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도요. 명태균 씨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서울시장의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판을 짰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죠? 아유, 허무맹랑한 소리죠. 네, 시장님 명태균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 있으십니까? 네, 고소장은 써놨습니다. 네. 자, 명태균 씨는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이 단일화판을 짰다는 이런 주장을 했고 오세훈 4번이나 나한테 살려달라고 얘기했다. 본인이 아니라고는 얘기는 합니다만 이거 이야기는 계속 퍼지는 것 같아요. 곳곳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 인사들이 저런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힘을 자꾸 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본인이 말한 내용 자체가 팩트라고 보고 그냥 그 다음에 이어가기 때문에 공방을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 보면 다음 단계에 넘어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사실 본인 스스로 밝혔어요. 김영선 의원의 소개를 한번 봤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잘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거는 본인이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왜 시장되는지를 모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만약에 판을 짰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은 모를 것이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경험한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모르는 거고 두 번째 판을 짰다는 것에서 오세훈 시장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뭐냐면 당시 단일화 부분을 얘기하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단일화 불가론자였다는 거죠. 불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저런 주장은 그 당시 상황과 맞지 않다라는 주장이고 마지막으로 4번을 보고 울먹였다 울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명태균 씨의 또 다른 반박이 나오지 않으면 이 논박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의 폭로를 보면요, 이제 거론된 여권 인사들 명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 대통령실 대응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만약에 과거 같았으면은 바로 고소고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미온적이었었고 처음 나온 게 33일 만에 처음 대통령실에서 그때 입장이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부분이 꽤 있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어떤 설명이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이건 제가 되게 희대의 사건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무명의 지역 인물이 대구시장, 서울시장, 강원도지사, 경북지사 거기다 그 당시에 이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준석 당대표. 그러니까 거물급 정치인들과 연결되지 않은 사항들이 없고 실제로 그 내용이 얼마나 과장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난 건 다 사실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고소고발을 해서 수사를 통해서 실체를 밝히지 않는다면 전 이 사건 자체가 아주 굉장히 거대한 게이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내용들을 소상하게 밝혀서 좀 사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 명태규 씨가 지금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녹취를 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지금 언급하신 대로 그 대통령실의 대응은 어떤 식으로 돼야 될지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그 카톡 그 내용까지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전에 이제 경선 단계에서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사실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예를 들면 대통령 측에서 당시 후보 측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이런 사실관계가 없는 한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대통령 당선 이후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면 그 당시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 왜 안 하는 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불분명해요. 사실관계가. 왜냐하면 경선 전에는 분명히 접촉했던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고소고발할 수 있는 뚜렷한 아직까지는 경계선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고소고발하게 되면 이게 정치적 공방으로 계속 이어갈 것이고 또는 허위 주장에 힘을 실릴 수 있는 정치적인 주요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무적 판단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수사 중인 검찰이요. 이 딸 다혜 씨의 수상한 송금 내역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태국에 거주할 당시에 수천만 원의 뭉칫돈을 환치기 수법과 경호원을 시켜서 국내 송금한 정황을 파악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현직 대통령의 딸이 이런 복잡하고 은밀한 이 송금 방식을 쓴 건 이 자금의 출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태국에 살던 문다혜 씨가 2019년 5월 구입한 서울 양평동 주택입니다. 2018년 7월 서울 구기동 빌라를 5억 1천만 원에 판 뒤 2억 5천만 원을 보태 대출 없이 샀습니다. 검찰은 다혜 씨가 양평동 주택 구입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호원을 통해 태국 현지 환치기 업자에게 바트화를 건넸고 이 업자와 연계된 국내 업자로부터 상응하는 원화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이런 복잡하고 은밀한 방식을 사용한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탈세나 돈 세탁용 자금 거래를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수법인 거거든요. 다혜 씨는 또 경호처 직원을 통해 바트화와 원화가 섞인 현금 뭉치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당시 남편 서모 씨는 타이 이스타젯에서 바트화로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원화가 어디서 났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TV조선의 반론 요청에 다혜 씨 측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 씨 특혜 채용과 관련해 검찰은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직장 내 따돌림 의혹을 제기했던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희 씨가 어제 국회를 찾았습니다. 따돌림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한노이 국감장에 출석을 한 건데 강전혜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어제 국감장에서의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혼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쪽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거든요. 선배님이든 뭐 후배들이든 저와 같은 동기분들이든 뭐 지금 계신 연습생들도 이 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네, 보신 것처럼 뉴진스의 한희 씨 저렇게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국감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한 건가요? 예, 지금 한희 씨가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참고인의 경우에는 꼭 출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희 씨는 본인과 팬들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본인이 출석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하위부의 그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소속인데 어도어의 전 대표인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 옹호하는 뉴진스 멤버들의 유튜브 그 과정에서 나왔었던 직장 내 따돌림 사건에 대해서 어제 그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하이브 내에 다른 레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그 레이블에 있는 또 다른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그 아이돌 그룹의 매니저로부터 한이가 복도에 서 있는데 무시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김주영 대표, 그 민희진 대표 이후에 들어온 대표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높은 분이 계신데 거기 그분에게 인사를 해도 단 한 번도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보았는데 거기 내에서는 그 직장별로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그 뉴진스에 대해서 안 좋은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회사에서 저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생겼다라고 한희 씨는 그 말을 하게 된 것이죠. 다만 김주영 대표도 어제 같이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김주영 대표는 본인이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처리가 되어 있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희 씨는 다시 반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서로 인간으로 존중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좀 저희가 법적으로 좀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쟁점은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근로기준법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연예인은 통상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뭐 개인 사업자 아니냐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근로자라는 것이 계약의 형식이 예를 들어서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여부보다는 어제 그 실질을 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내가 일을 해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예요. 이것도 똑같이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종속적인 관계라든지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똑같습니다만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운동선수들이나 아니면 그 연예인 같은 경우는 대중문화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이 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희박하거든요. 물론 월급 형식으로 받는 연예인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어떠한 계약건을 통해서 성과금 형식으로 이것을 배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 대법원 판례에서는 노동관계 쟁의법이라든지 그런 노동자로서의 어떤 그 관련 법에서는 근로자로 인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방송연기예술인을. 그렇지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 판례는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었어요. 이 근로자성을 인정을 해줘야 되고 확대를 해야 되고 특히나 아동, 15세 미만인 아동이 연예인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특수하게 보호를 해야 한다는 어떤 입법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통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뉴진스의 한희 씨를 별도로 만나고 왔다는 특혜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연예인 분쟁을 국감장에 올리는 게 적절한 거냐? 그리고 이런 특혜 논란 일어나는 게 국감장에서 민생을 이제 논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지적들이 일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아까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자체가 굉장히 좀 의문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한희 씨가 국감장에 출석을 해서 한 얘기가 그전에 유튜브에 있었던 건가 어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생 현안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데 아이돌이 그 소속사 대표가 인사를 받아줬느냐 안 받아줬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지금 상황에 있어서요. 이러한 지적들도 있고요. 오히려 또 한희 씨가 출석을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러한 사회적인 환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어제 행동이 조금 무리가 있었어요. 과방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한희 씨는 환노위의 참고인으로서 출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에 들어올 때부터 최민희 위원장이 본인의 휴대폰으로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리고 어떠한 특혜 논란도 있었어요.
본인의 위원회와 상관이 없는데 따로 만나고 온 것이 아니냐. 근데 최민희 위원장은 면담을 한 것은 아니고 잠깐 인사를 하고 왔다라고 이야기는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실질이 어떻든 간에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고 그 상임위 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보다시피 문 앞에서 그걸 우리가 보통 뭐 약간 비꼬는 말로 일렬 직관하냐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상임위원장이 그 앞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고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모습이 글쎄요. 그렇게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참 뭐 이게 좀 이렇게 바로 유쾌한 감정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또 보니까 또 최민희 의원이 김민종 씨가 옛날에 국회에 한번 증인으로 출석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찾아가서 사인을 요구하거나 그런 적도 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뉴지스의 한희 씨가 많이 영향을 주고 또 많이 인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될 텐데 현재 이제 뉴지스 소속사 어도의 전 대표 민희진 씨 모기업 하이브와 분쟁을 빚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따돌림 의혹이 양측 법적 소송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제의 문제가 방금 우리가 말씀해드린 법적으로 근로자의 해당하는 여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오히려 이것은 여론전에 가깝다라고 본 시각들이 굉장히 지배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전 대표 측에서는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을 어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법원에서는 이 가처분에서 이 주주간 계약에 대해서 신뢰를 이미 민희진 씨가 버렸다. 먼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하이브 측에서도 이 계약을 해지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어제의 어떠한 그 출석 여부가 그 계약 관계, 이 분쟁과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여러 대의 로봇이 함께 춤을 추고 바텐더 로봇은 사람들에게 직접 음료를 전합니다. 최근 미국 테슬라가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의 최신형 모델을 선보였는데요. 인파에 섞여 자연스럽게 걷고 사람들과 대화의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로봇이 인공지능만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사람이 원격 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혹이 사실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봇이 음료를 따라주고 무대 위에서 흥겹게 춤을 춥니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눕니다. What's the hardest thing about being a robot? Trying to learn how to be as human as you guys are.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테슬라는 로봇 택시 행사에서 이 옵티머스 수십 대를 대중 앞에 공개했습니다. That Optimus is not a canned video. It's not walled off. The Optimus robots will walk among you. 하지만 옵티머스가 인공지능 AI로 스스로 움직인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행사 당일 사람이 원격 조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 IT 전문 매체는 옵티머스가 군중 사이를 걷는 것은 AI 기술이지만 나머지 행동은 원격 지원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직원들이 옆에서 원격 신호 장치를 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고 기계마다 말하는 목소리가 모두 달라 사람이 직접 대답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Hey Optimus, how much of you is AI? That's something you'll have to find out later. 테슬라는 이번 의혹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박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노르웨이 북부 지역 로포텐 제도에서 촬영한 오로라 사진입니다. 지난주 하늘 전체를 뒤덮은 오로라가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빛까지 내뿜으며 환상적인 우주쇼를 보여줬는데요. 제가 도착하기 이틀 전에 마침 7년 만에 가장 큰 흑점이 폭발하면서 강력한 오로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태양 활동은 평균 11년을 주기로 활발해지는데요. 내년 2025년 태양 활동 극대기까지 흑점의 폭발이 계속될 테니 올해와 내년이 오로라를 보기 좋은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로라가 강해지는 시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네. 일단 지구의 자기장이 얼마나 교란됐는지 나타내주는 KP 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0에서 3은 평상시 상황이고 4부터 9단계까지 숫자가 클수록 오로라를 볼 확률이 커집니다. 오로라는 지구 자기장을 타고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빛으로 구름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생기기 때문에 맑은 하늘에서 보이는데요. 시간별 구름 이동 경로를 보면서 하늘이 열린 곳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드문 경우지만 제가 촬영한 날에는 흑점 폭발의 영향으로 KP 지수가 8까지 올라가서 열린 하늘 어디서든 오로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오로라가 화려하게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인데요. 꼭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좁혀져 있는 곳들인데요. 성주 80, 천안 110m로 시야가 매우 답답한 상태입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걷히겠고 낮 동안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3도에서 4도 정도 웃돌겠는데요. 서울이 24도, 대전과 대구 25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차츰 낮아지겠습니다. 완연한 가을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단풍입니다. 기온이 단풍이 서늘해져야지 물들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기록적인 9월 늦더위로 인해 단풍이 늦어졌습니다. 첫 단풍이 시작되고 약 20일이 지나면 산 전체의 80% 이상 물드는 절정을 맞게 되는데요. 올가을 단풍 절정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단풍은 하루에 25km의 속도로 남쪽으로 물들며 내려가는데요. 설악산은 평년보다 닷새 늦은 이달 22일에, 속리산은 24일, 계룡산은 28일에 단풍의 물결이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서울의 단풍은 10월 28일 첫 단풍이 물들어 다음 달인 11월 8일에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